CEO 서평 멤버 여러분, 한전 KPS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전 KPS 특별판입니다. AI를 활용하라. 2021년 상반기에 한전 KPS의 리더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책입니다. AI를 활용하래의 세 번째 책이 바로 안녕인간인데요. 오늘 이 내용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디오북인지 강의인지 그냥 저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한번 쭉 보죠. 안녕인간. 예, 누가 안녕인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한전 KPS AI를 활용하라 그리고 서평으로는 2021년 1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안녕인간의 전체 소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 안녕인간의 주제는 알고리즘이다. 주제어입니다. 알고리즘. 그럼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알고리즘의 정의는 이렇다. 넓은 뜻에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거치는 여러 단계의 절차. 핵심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풀거나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고자 세 번째, 여러 단계의 절차. 요게 알고리즘입니다. 이 설명이 전부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과제를 달성하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논리적 지시를 그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정의에 따르면 케이크 만드는 법도 알고리즘에 해당한다. 길을 잃은 낯선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론으로만 따지면 이케아의 조립 설명서, 문제 해결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자기 개발서까지 구체적으로 정의된 목표를 달성할 지시사항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쓰지 않는다. 알고리즘이란 대개 더욱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킨다. 본질은 여전히 여러 단계의 지시사항을 나열한 것이어도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에는 거의 수학이 적용된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방정식, 산술식, 대수, 미적분, 논리, 확률이 들어간 수학 연산을 순서대로 해석해서 컴퓨터 코드로 옮긴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입력받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받으며 설정에 따라 빠른 계산 속도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 목적을 달성한다. 알고리즘은 그렇게 컴퓨터 공학을 실제 학문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계를 이용해서 이룬 놀랍기 짝이 없는 여러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알고리즘에도 문제는 있다. 바로 공정성의 문제이다. 사법 제조든 의료든 치안활동이든 온라인 쇼핑이든 우리가 눈길을 돌리는 모든 곳마다 개인정보, 편향, 오류, 책임 소재, 투명성이라는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공정함이라는 쟁점에 직면한다. 자,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사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는지, 머지않아 닥칠 냉철한 기술의 권위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 말이다. 어떤 문제였어요? 공정성. 예. 어떤 사물이나 알고리즘도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는 않는 법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왜 그래야 할까? 미래는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AI의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 알고리즘을 일상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찾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책은 안녕인간, 부와 권력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온다라는 책으로 해나 프라이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옮겼고 와이즈베리에서 출판했습니다. 2019년에 나왔는데요.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어서 2021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연이 해나 프라이가 누군지 볼까요? 해나 프라이는
수학자이자 교수이자 방송인 팟캐스트 대중연설가라고 합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도시 수학을 가르치는 프라이는 수학 모델을 이용해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정부, 경찰, 의료 분석, 마케팅, 테러리즘, 교통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한다. 2014년 테드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착각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영상이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같은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와 어떤 미래를 만들지에 대해 다룬 안녕인간은 영국 왕립학회 2018년 올해의 과학책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뉴욕타임즈, 타임, 와이어드, 가디언, 선데이 타임스 등 저명한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BBC 및 PBS에서 다큐멘터리를 진행한 저자는 최근 BBC와 함께 과학 팟캐스트 러드퍼드와 프라이의 궁금한 이야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도시수학 교수님이네요. 이분은 AI와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3. 책의 내용과 서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유통산업에서 AI 알고리즘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근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전지전능한 데이터. 데이터는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례가 테스코 사례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스코, 한국에서는 홈플러스죠. 예. 개인 데이터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것 중 하나가 슈퍼마켓 업체다. 이 분야에서는 업체들이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고자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자극해 자사 브랜드에 충성하게 할 가격 우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따라서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매출 개선안이라도 이를 모두 모으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동기를 바탕으로 영국의 슈퍼마켓 업체인 테스코가 1993년에 획기적인 실험을 시도했다. 부부인 마케팅 전문가 에드위나 던과 클라이브 험비의 지휘 아래 테스코는 지점 몇 곳을 시범 선정해서 클럽 카드라는 것을 새로 선보였다. 클럽 카드란 모양과 크기가 신용카드와 똑같은 플라스틱 카드로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 제시할 때마다 고객은 다음에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쌓고 테스코는 구매 기록을 수집해서 이를 고객의 이름과 함께 짝지었다. 클럽 카드, 멤버십 카드죠. 클럽 카드를 처음 시범 적용했을 때는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아주 적었다. 고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언제 얼마만큼 샀는지만 기록했을 뿐 어떤 상품을 샀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던과 험비는 소량의 데이터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값비싼 핵심 비밀을 간파했다. 어떤 상품을 샀는지를 적지 않았음에도 핵심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소수의 충실한 단골이 전체 매출액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0-20 법칙이죠. 전체 매출의 80%를 20%의 고객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우편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했더니 단골은 멀리 있는 지점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테스코는 자사가 경쟁에서 승리한 지역과 우세인 지역도 알아냈다.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고객이 날마다 점포를 들르는지, 어떤 고객이 주말까지 쇼핑을 미루는지도 알아냈다. 이런 지식으로 무장한 테스코는 클럽카드 사용자에게 우편으로 갖가지 쿠폰을 보내 고객의 구매 행동을 독려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고액 소비자에게는 3에서 30파운드짜리 할인권을, 소액 소비자에게는 1에서 10파운드짜리 할인권을 보냈다. 성과는 깜짝 놀랄 만큼 대단했다. 쿠폰 회수율이 70%에 이른 것이다. 고객들이 그만큼 쿠폰을 쓰려고 장바구니를 채웠다는 뜻이었다. 즉, 클럽카드 소지 고객이 일반 고객보다 평균 4% 많이 구매했다. 예.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11월 22일 클라이브 험비가 테스코 이사진에게 시범 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그가 시범 적용 데이터, 쿠폰 회수율, 고객 만족, 판매 향상을 근거로 제시하는 동안 이사진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발표가 끝날 즈음에야 테스코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30년 동안 고객을 파악한 것보다 자네가
석 달 동안 파악한 정보가 많다는 사실이 참 두렵군. 이야, 이게 데이터의 힘이죠. 그 뒤 테스코는 모든 고객에게 클럽 카드를 선보였다. 흔히들 테스코가 맞수인 세인스버리스를 앞질러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클럽 카드라고 평가한다. 클럽 카드를 적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집한 데이터가 상세해지면서 고객의 구매 습성을 겨냥하기가 더 쉬워졌다. 테스코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초창기에 던과 험비는 즐겨 찾는 상품 My Favorites라는 기능을 선보였다. 고객이 테스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전에 고객 카드를 이용해 구매한 상품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나타났다. 클럽 카드와 마찬가지로 즐겨 찾는 상품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고객이 여기저기를 뒤지지 않고서도 사려는 상품을 빨리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출은 늘어났고 고객은 편리함을 누렸다. 그러나 이 기능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은 아니었다. 기능을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한 여성이 테스코에 연락해 자신의 데이터가 틀렸다고 항의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고 보니 자신의 즐겨 찾는 상품 목록에 콘돔이 떴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기 부부가 콘돔을 쓰지 않았으므로 남편이 샀을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항의에 대응하고자 테스코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들여봤더니 목록에는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테스코는 결혼 생활을 파탄낼 만한 진실을 말하는 대신 눈치껏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고 사과한 뒤 그녀의 즐겨 찾는 상품에서 콘돔을 지웠다. 사생활 침해네. 클라이브 험비가 테스코에 대해 쓴 책에 따르면 이것이 현재 테스코가 비공식적으로 쓰는 대응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면 테스코는 정중하게 사과한 뒤 그 데이터를 삭제한다. 구글의 회장인 에릭 슈미트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는 상황을 가상의 오싹한 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한다. 구글의 방침은 오싹한 선까지는 다가가되 그 선을 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싹한 선, creepy line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할 때는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 알기가 어려운 법이다. 식료품은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성향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의 구매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상세히 드러날 것이다. 때로는 콘돔 사례처럼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은 상황도 있다. 하지만 기업은 데이터 속에 깊이 숨어있는 은밀한 실마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때가 많다. 여기까지가 우리 테스코의 사례였네요. 105페이지입니다. 타겟이죠. 예. 목표 고객을 찾아라. 타겟이 목표라는 뜻인데 정말 말 그대로 타겟인데 목표 고객을 찾아라 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의 할인점인 타깃은 한국 발음 타깃은 데이터에서 특이한 경향을 찾기 시작했다. 타깃은 우유와 바나나로부터 앙증맞은 장난감, 정원 가구까지 안 파는 곳이 없는 곳으로 21세기 들어 여느 소매업체가 그렇듯이 신용카드 번호와 설문응답 등 갖가지 방법으로 고객이 전에 산 물건을 모두 고객과 연결한다. 따라서 고객이 무엇을 사는지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타깃과 관련하여 미국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미국 전역에서 불명예를 아는 사건이 일어났다. 타깃은 여성 고객이 무향 바디로션을 부쩍 많이 구매하면 대개는 머지않아 베이비 샤워용 선물 목록을 등록하는 경향을 알아챘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특정 가게에 선물 목록을 등록하면 베이비 샤워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해당 상품을 사서 선물한다. 데이터에서 그런 신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임신부가 임신 4개월째로 들었으면 살이 틀까 걱정해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로션을 산 까닭에 타깃은 이를 실마리 삼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파악한 것이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리면 이 여성들은 타깃에서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아연 같은 영양 보충제를 사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아주 큼직한 면 가방을 샀다. 이 타깃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출산 예정일까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임신부는 소매업체의 꿈의 고객이다. 임신 기간에 임신부를 계속 단골로 묶어두면 아이를 낳은 뒤에도 오랫동안 단골로 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 주치 장을 보는데 아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젖을 달라며 악을 쓸 때는 쉽게 구매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속사정을 파악한 덕에 타깃은 경쟁업체보다 한 발 앞서 임신부를 단골로 끌어다니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복잡할 것이 없었다. 타깃은 여성 고객이 임신했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돌렸다. 예상 확률이 어떤 기준점을 넘었으면 타깃은 임신부에게 필요한 갖가지 물건, 이를테면 기저귀와 로션, 아기 물티슈 할인권을 자동으로 발송했다. 여기까지는 그다지 논란이 없었다. 그런데 알고리즘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10대 딸아이를 둔 아버지가 타깃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에 들이닥쳐 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타깃이 딸아이에게 우편으로 임신부 할인권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타깃이 청소년 임신을 일반화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점장은 정중히 사과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일로 회사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한다.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집안에 제가 까맣게 몰랐던 일이 있었더군요. 딸아이는 8월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10대인 딸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부모에게 직접 말하기도 전에 알고리즘이 먼저 알리는 것은 오싹한 선을 훌쩍 넘어선 일이다. 타깃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그렇다고 알고리즘을 완전히 폐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타깃의 한 경영진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누가 당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임신부는 계속 할인권을 사용합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모두 자기처럼 기저귀와 유아 침대 상품 안내 우편물을 받았거니 지레짐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들키지 않는 한 알고리즘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타깃은 지금도 은밀히 임신 예측 알고리즘을 돌린다. 게다가 이제는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이런 알고리즘을 돌린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고객이 자신을 겨냥한 쿠폰인 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임신 관련 쿠폰을 다른 일반 상품과 뒤섞어 놓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와인잔 맞은편에 유아침대 광고를 배치하거나 향수 광고 바로 옆에 유아복 할인권을 붙이는 식이다. 이런 방법을 쓰는 곳은 타깃 말고도 많다. 당신의 데이터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별로 보도하지 않지만 알고리즘은 지금도 기업의 최전방 뒤에 숨어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1년 전쯤 어느 보험사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회사는 슈퍼마켓이 단골 확보 정책으로 얻은 소비자의 구매 습관을 속속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이 분석한 바로는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일수록 주택보험의 보험금을 덜 청구함으로 수익성이 컸다. 이런 결과는 직관적으로 쉽게 피부에 와닿는다.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들여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해 정성어린 밥상을 차리는 사람과 아이들이 집안에서 축구를 해도 내버려두는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장바구니를 살펴보니 보험 청구율이 낮은 사람과 관련된 상품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한다. 그 최고 데이터 책임자에 따르면 책임감 있고 집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점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의미심장한 상품은 바로 신성한 펜넬, 즉 씨는 차로 마시고 잎과 뿌리는 요리에 쓰는 서양 허브였다. 펜넬이라는 상품이 보험 요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알고리즘을 잡아낸 거죠. 이게 타겟의 그리고 이런 유통업체에서 쓰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